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자, 저는요, 인류의 역사를 무역이라는 관점에서 한번 조망해 드리고자 이렇게 찾아뵀습니다. 소주제는 무역은 우리를 어떻게 그간 발전시켜 왔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그 어느 국가 못지않게 대외 의존도가 높은 국가입니다. 즉 수출을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우리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수출이라든가 무역, 통상 이런 것들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무역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알거나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일반인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무역이라는 게 그간 우리 인류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데 그 모습에서 어떠한 기여를 해왔는지도 살펴보고요. 또한 현대사에 와서도 무역을 통해서 어떤 국가가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도 하나하나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요, 비단길과 무역의 특성, 무역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인류 발전에 어떤 기여를 해왔는지를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단어는 비단길입니다. 그래서 비단길을 바탕으로 해서 무역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인류가 지금까지 발전해 오는 여러 경로에는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한, 무역을 하기 위한 수단 때문에 변화가 되어 왔던 것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노예무역과 정크무역을 바탕으로 무역의 흐름을 아는 것이 바로 우리 경제를 아는 가장 중요한 원천이 되는구나라는 사실 설명드려보려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최근엔 기술 발달이나 기술의 표준, 무역의 표준이 무역 발달에 가장 진일보한 성과를 가져다 줬습니다. 그중 하나를 또 꼽으라면 컨테이너 박스입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박스를 통해서 교역량의 변화 좀 진단하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코로나19 이후 앞으로 전개될 보호무역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지 하나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단길과 무역의 특성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비단길 그러면 영어로 실크로드를 말하는 것이고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비단길이 두 가지 또는 더 자세하게 말하면 세네 가지 경로가 있다는 걸 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비단길이 육로로 가는 비단길과 해로로 가는 비단길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그런 차이가 어떤 이유 때문에 구성되어 있는지를 하나하나 살펴보다 보면 더욱더 역사적 흐름과 발전 또 경제의 맥락을 짚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내용이요, 대표적인 육로, 해로의 실크로드인데요. 자, 가만히 보시면 어떻습니까? 저 교역로가 지나가는 저 과정, 그 벨트, 이 벨트들을 쭉 살펴보시면 저기에 위치하여 있는 국가와 더 정확히 말하면 도시들이 지금도 세계적인 도시로 발돋움하고 있고 발달하고 있는 도시들이 많다라는 사실을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어떤 나라가 경제적으로 부강해지느냐 아니면 더 많은 부를 창출할 수 있느냐는 이처럼 전 세계 교역로, 무역로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많은 희비가 엇갈립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많은 각광받는 세계적인 도시들은 저 밑에 파란색 줄로 표현되어 있는 상하이, 타이페이, 홍콩, 그다음에 싱가포르, 그다음에 카이로 이런 나라들이 해당되죠. 오히려 붉은색과 노란색에 있는 이르쿠츠크라든가 우루무치라든가 이런 도시들은 요즘은 그렇게 많이 못 들어보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저 밑에 파란색 교역로에 있는 국가들은 여전히 부강하고 강성한데 저 붉은색 도시들은 왜 예전과 달리 요즘은 저희가 좀처럼 들어보지 못했을까요? 이런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자, 그게 바로 비단길의 흥망성쇠 그리고 무역로라는 게 어떠한 생로병사를 갖고 있는지를 바탕으로 쉽게 우리가 그 이유를 규명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유럽인들이 비단길의 그 교역로를 발견하고 그 루트를 만들어가는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요, 비단이라는 것을 얻어오기 위한 것입니다. 자, 유럽인들은 처음에 이 실크, 비단이 나무에서 자라는 것으로 오해했다라는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비단을 어떻게 만드는지도 모른다는 것을 바로 저렇게 실크가 나무에서 직접 자라는 것으로 오해했다라는 점에서도 쉽게 알 수가 있는데요. 따라서 유럽인들은 비단을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는
있는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중국으로부터 어떻게든 비단을 가지고만 오면 고가에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실크로드를 건너서 중국에서 유럽으로 비단을 가지고 오기 위한 여러 경로들을 찾아 나서기 시작합니다. 자, 중국에서도 비단은 사실 고가로 판매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가인 비단을 어떻게든 우여곡절 끝에 유럽으로 가지고 오면 유럽에선 과연 그럼 이 비단이 얼마에 팔렸을까요? 통상적으로 역사적 문헌을 살펴보면 유럽에 도착하자마자 중국에서 우리가 사왔던 가격보다 100배 정도 비싸게 팔 수 있다라는 문헌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요. 정말 왜 당시 상인들이 이렇게 목숨을 걸고 이역만리를 넘어서 비단을 찾아갔는지를 아주 쉽게 알 수 있는 이유죠. 100배의 마진을 남길 수 있는 장사, 아마 그 누군들 여기에 호기심이 없었겠습니까? 자, 그래서 비단길은 이런 일확천금의 꿈을 꾸어서 교역을 수행하고자 했던 많은 상인들이 개발했던 교역로인데요. 자, 당시 무게당 가치는 금보다 비싼 것 또는 금과 유사한 수준이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 비단은 일부 부유층만 사용할 수 있는 옷감으로 유명했었습니다. 사실 거친 모피, 짐승의 털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만들어졌던 옷을 입다가 아주 한결 가볍고 그리고 뭐랄까요, 아주 부드러운 소재인 비단을 한번 맛봤던 많은 유럽의 부유층들은 그 가격이 무엇이든 간에 자신이 다시는 이 무겁고 통풍도 잘 안 되는 이 모피를 두르는 것이 아니라 비단 옷을 입고 싶은 열망이 점점 더 공고해졌다라고 합니다. 그 때문에 수요는 점점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 비단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상인들은 많지 않고, 그러니 저렇게 고가로 계속해서 유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다시 돌아와서요. 그럼 아까도 실크로드는 육로길과 바닷길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처음엔 어떤 길로 주로 비단을 옮기고 나르고 했었을까요? 당연히 육로입니다. 2세기 한나라 시절에 처음 육로는 개척이 됐고요. 그래서 중앙아시아의 대표적인 도시들을 거쳐서 유럽까지 넘어오는 이 육로를 통해서 비단길이 처음 개척이 됩니다. 처음에 육로를 바탕으로 비단길을 먼저 갔던 이유는 큰 선단을 운영할 수 있는 기술적인 인프라 또는 많은 돈이 투여될 수 있는 그런 해로를 구축하기에는 여의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인들이 낙타나 말 위에 자신이 최대한 싣고 올 수 있는 비단만을 싣고 저 앞에서 말씀드렸던 우루미치라든가 아니면 이르크추크 저런 육로를 통해서 유럽까지 비단을 날라오는 경로를 주로 선택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슬슬 대규모 커다란 선박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확보됐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금융제도라든가 금융 관련한 기법들이 대두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십시일반 선단을 구성할 수 있는 자금을 납입하고 그래서 대규모 선단을 꾸밀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조성됩니다. 그랬더니만 해로가 육로보다 저렴하고 더 중요한 것은 안전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속하게 비단을 중국에서부터 유럽으로 싣고 올 수 있는 새로운 상황이 연출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많은 유럽의 상인들은요, 자신들 몇몇 상단들이 돈을 모아서 배를 건조하고 그 배를 바탕으로 바다를 건너서 중국과 그다음에 유럽을 오고 가면서 이렇게 실크로드, 해상 실크로드를 만들어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니 자연스럽게 어떤 일이 생겼겠습니까? 이렇게 한번 왔다 갔다 하면 엄청난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비단을 육로에 비해서 해로로 가면 많은 비단을 한꺼번에 선적해서 가지고 올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해로로 왔었을 때는 중간에 산적이라든가 도둑들 이런 사람들로부터 마주치는 위험을 최대한 피할 수가 있고, 뿐만 아니라 가장 빠르게 가져올 수 있는데 많은 상인들이 해로를 선택할 수밖에 없겠죠. 그 과정에서 교역로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는 우르무치라든가 울란바토르라든가 모스크바라든가 이런 곳은 점점 그 경제력을 상실하게 됐고요. 반대로 세계적인 교역 항구 역할을 하게 되는 카이로라든가 싱가포르라든가 홍콩 이런 항구 도시들은 나날이 융성하고 발달하는 계기가 바로 저 교역로의 경제적
가치의 차이, 여기에서 유발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당시 점점 해로를 통해서 운송하는 교역선의 그 규모는 점점 커졌고요. 그래서 길이가 50m짜리 켈리선에 사공만 500명 가까이 탈 수 있는 이런 선단마저도 구축하다 보니 육로는 점점 위축되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오늘날에도 이런 비단길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유효합니다. 사실 얼마 전에 정말 저도 이런 일을 볼 줄은 몰랐던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수에즈 운하에 운항을 하던 배가 하나 좌초돼서 전 세계 교역로가 막혀버리더니만 갑자기 그것 때문에 물가까지 뛰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벤트 또는 이런 사건이 하나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많은 유럽의 국책연구단지라든가 아니면 우리나라의 국책연구기관들이 수에즈 운하가 아닌 다른 그 교역로는 없을까라는 여러 문헌들을 찾아봤었는데요. 최근 크게 대두되고 있는 교역로가 바로 북극해 부분입니다. 사실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 유럽과 우리 동아시아까지 교역을 하기 위해선 2만 킬로미터 정도를 운행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북극해가 점점 녹아지면서 북극해를 통해서 바로 유럽으로 가는 경로는요. 13,000km 정도를 가면 되니까 우리가 운송 비용이 거의 40% 가까이 절감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러시아는요, 이 극동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든 경제적 부가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우리 한국과 러시아가 중심이 돼서 동해안에 여러 교역로를 개발하는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들을 우선시해서 거기에 투자를 두 팔 벌리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교역로를 어디로 하고 교역로가 얼마나 경제적으로 수월성 있는 곳인지에 따라서 전 세계 경제 부의 흐름이 좌지우지되고 있다라는 거. 비단길의 그 당시의 메커니즘이 요즘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 인류의 여러 흑역사들이 많습니다. 그 흑역사 중에서 대표적인 흑역사를 꼽으라면 저는 노예무역을 꼽는데요. 이 노예무역 역시도 노예제도가 그 뒤에 무역이라는 단어에 붙여져 있죠. 바로 여러 흑인들이 오랫동안 핍박받고 고생했던 가장 큰 이유도 바로 무역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아마 이 시간을 통해서 아실 수 있게 됐을 텐데요. 자, 하나씩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게 뭔지 혹시 아십니까? 한때는 세계적인 고급 요리로 우리가 칭송하고 한 번씩 먹어봄직했던 우리가 저거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음식인데 요즘은 많은 시민사회 단체에서 가장 우리 인간이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으로 분류하면서 불매운동 아닌 불매운동을 벌이고 있는 음식인데요. 바로 정답은 프랑스 요리 푸아그라입니다. 자, 푸아그라는요, 바로 거위 간으로 만드는 요리라고 하는데요. 요즘 이것에 불매운동을 일으키는 가장 큰 이유는 푸아그라를 얻기 위해 거위를 사육하는 그 실태가 유튜브나 여러 SNS 채널을 통해서 보고되기 시작하면서 이게 진짜 동물 학대 수준에 가깝구나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부터입니다. 거위 한 마리에서 커다란 푸아그라 간을 얻기 위해서는요, 거위에게 간을 비대하게 만드는 인위적인 사료를 반강제적으로 먹인다고 합니다. 그 먹이는 방식도요, 거위의 그 입을 벌려서 목이 아니라 거위 위까지 직접 저 호수를 직접 딱 꽂아 넣은 다음에 그 거위 간을 자꾸 지방간으로 비대하게 만드는 그 사료를 진짜 반강제적으로 가득 넣어가지고 거위를 먹이는 장면들이 여기저기 SNS를 타고 알려진 바 있습니다. 저 모습을 봤던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키우는 거위를 먹는 것은 거위에게 정말 못할 짓을 하는 것 같다라고 해서 푸아그라에 대한 불매 운동을 최근 시작하기도 했었는데요. 자, 그런데 우리 인류 역사상 가장 초창기 불매운동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저는 설탕에 대한 불매운동을 꼽습니다. 그 이유도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사실 인류는 좀처럼 단맛을 느끼기가 어려웠습니다. 어찌 보면 인류의 교역의 역사라는 것은 단맛을 낼 수 있는 향신료를 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단맛을 얻을 수 있는 교역로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전에 우리 인류가 단맛을 얻을 수 있는 그 대표적인 방법은요, 벌꿀에서 얻거나 아니면 우리 메이플 시럽에서 단맛을 얻을 수 있는 게 통상적이었어요. 자, 그런데 우연한 계기에 겐지스강의 델타와 아섬 지역의 사이에 원산지인 사탕수수가 바로 한번 유럽인들이 먹어보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단맛이 있다니라고 하면서 눈이 휘둥그레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겐지스강의 델타와 아섬 지방 사이의 원산지인 이 사탕수수가 여기저기서 재배되기 시작하면서 그야말로 인류는 단맛에 빠져들기 시작했는데요. 자, 이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이 사탕수수를 더 많이 재배해서 유럽의 많은 소비자들에게 설탕을 제공하면 또다시 큰 돈을 벌 수 있는데 사탕수수를 원활히 재배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많은 고민들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대륙에서요, 또다시 다량의 설탕이 원활히 공급되기 시작하면서 그야말로 부유층뿐만 아니라 중산층까지도 설탕 맛을 한번 보더니만 설탕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설탕의 저변이 늘어났으니 어떻게든 설탕을 이전보다 더 많이 공급만 한다면 또다시 적지 않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찾을 수 있었겠죠. 바로 이 과정에서 많은 유럽인들은요, 사탕수수를 재배하기 가장 적합한 지역인 중남미 지역에 사탕수수를 재배할 수 있는 다양한 농장들을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자, 그런데 19세기 들어서는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높은 열량을 얻을 수 있는 대표적인 수단으로 설탕이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설탕 수요는 더더욱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아이러니가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노동자들에게 먹을 것 대신 고칼로리인 설탕을 먹여가면서 이렇게 근무를 시킬 수 있는 형태로 설탕이 사용되긴 했지만 오히려 그 설탕을 재배하기 위해서 또다시 많은 노동자들이 필요한 상황이 연출된 겁니다. 사실 사탕수수를 설탕으로 정제하는 과정엔 엄청난 노동 집약적인 과정이 투여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당시 그 유럽의 한 저널리스트가 표현한 문구가 하나 있었었는데요. 설탕 1파운드를 소비할 때마다 사람의 살 2온스를 먹는 것과 같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 많은 근로자들의 희생 속에서 설탕을 정제해 왔던 것이 그 당시의 산업 풍경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저렇게 많은 사람들을 투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주로 사용했었을까요? 당연히 아프리카 흑인 노예들을 아프리카 지역에서부터 이주시켜서 노예로 활용하면서 사탕수수 농장에서 이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활용되는 아프리카 노예들의 모습을 묘사한 여러 대문호들의 문헌 작품들이 있는데요. 그 문헌 작품 중에 몇 가지를 제가 읽다가 정말 너무 참혹해서 더 읽을 수 없을 정도의 표현들 아니면 비유적인 묘사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열사의 나라에서 쉬지도 못하고 사탕수수 재배 현장에서 노역을 하는 많은 흑인 노예들은 전 피부가 2도 또는 1도 이상의 화상을 입어가지고 물집이 다 잡힌 상태로 일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먹을 것도 부족하고 각종 전염병에 노출되다 보니까 빼짝 마른 상태에서 온몸이 물집으로 뒤덮인 흑인 노예들이 중남미 각 지역에서 이렇게 노역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모습들이 묘사되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흑인들을 잡아와서 중남미 지역에서 노예로 활용할 수 있었던 시기는 불과 10년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10년도 안 돼서 흑인 노예들이 자꾸 사망하거나 죽기 때문에 더 이상 또 흑인 노예들을 그 이상 계속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럽인들이 할 수 있는 또 다른 방편은 또 새로운 흑인 노예를 잡아오는 것이었죠. 바로 이런 실상이 너무나도 유럽 각지에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수탈의 정도가 더더욱 심해지기 시작하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시도들이 여러 법안으로 마련돼서 흑인 노예를 사용하는 것을 법으로 근절하는 여러 제도들을 입법화했던 국가들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큰 돈이 되는 상인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흑인 노예를 사용하지 않을 수 없었던 상황에서 좀처럼 이 법은 실효성 있게 집행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들고 일어난 것은 많은 소비자들입니다. 즉 설탕에 대한 불매 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한 것이죠.
당시 1786년 토머스 클라크슨이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논문상을 받았던 논문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노예제와 인간 매매론이라는 논문을 하나 출간했는데요. 이 논문을 통해서 바로 설탕을 정제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인권 유린이 일어나는지를 만천하에 알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고요. 이 논문 출간 이후로 노예제 폐지 운동이 전반적으로 유럽 각지로 이슈화되기 시작하면서 드디어 설탕에 대한 불매 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설탕에 대한 불매 운동을 일으켰던 토마스 클라크슨이고요. 그 옆에 방금 말씀드렸던 논문의 표지 제목인데요. 자, 이렇게 설탕에 대한 불매 운동이 쭉 전개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점이 있습니다. 유럽인들 중에서 중남미에 농장을 가꾸려고 중남미 지역으로 이주해 갔던 농장주는 소수의 인력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정작 사탕수수 농장에서 사탕수수 재배를 하기 위해 아프리카 각 지역으로부터 붙잡혀 왔던 흑인 노예들은 그 숫자가 절대 다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의구심이 들지 않으세요? 아니, 백인 지주들은 소수이고 흑인 노예들은 저렇게 많은데, 아니 그러면 저렇게 많은 흑인 노예들이 같이 연합해서 걸기해가지고 백인 지주들에게 항거할 수 있었을 텐데 왜 저들은 저항하지 않고 저렇게 불편부당한 일을 몇 세기 동안 계속 당하고만 있었을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경제학은 많은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정답은 합리적 무지라는 겁니다. 자, 아마 저 흑인 노예들 중에서는 누군가는 우리들 그러지 말고 단합해서 연대해서 저 백인 지주들의 불편부당함에 항거하자라는 주장을 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누군가가 먼저 자기가 총대를 메고 저항하거나 이 불평을 토로하기 시작하면 아마 그 사람은 정말 엄청난 몸에 상처를 입을 수 있는 수준까지 뭔가 체벌을 당하거나 아니면 어떤 형벌에 처해졌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게 오히려 합리적인 선택이 되냐 하면 나 한 사람이 먼저 나서서 봉기한들 이 전반적인 시스템이 크게 바뀌어지지도 않을 텐데 굳이 나 혼자 나서서 내가 이것을 바꿔보겠다고 메시지를 던지는 순간 모든 손실과 피해와 위험은 내 혼자 다 감내해야 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어떻게 하는 게 더 합리적인 선택이다? 못 본 척하는 것이 합리적 선택이라는 게 바로 행동경제학에서 저들이 왜 저 당시에 소수의 백인 지주들에게 항거하지 않았는지를 설명해주고 있는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경제학이라는 것은 어떤 역사적 맥락뿐만 아니라 그 역사적 현장에서 왜 그들이 그러한 의사결정을 하게 됐는지까지도 진단해 주는데 굉장히 유용한 학문입니다. 자, 마저 계속 얘기를 드리면요. 이런 인류의 가장 큰 흑역사라고 할 수 있는 흑인 노예 무역. 그래서 지금 중남미 서인도 제도라든가 중남미 많은 국가들에서는 대표적인 인종이 흑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나라가 참 많죠. 그 당시 얼마나 많은 인구가 중남미 지역으로 이주해 올 수밖에 없었는지를 지금도 여전히 대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불편부당한 흑인 노예 무역과 같은 불공정 교역, 이런 것들은 요즘은 중단되어 있는 상황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도 여전히 공정한 무역, 공정한 교역의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유엔에서는 지속 가능한 발전, 지속 가능한 성장이라는 목표 아래 전 세계 많은 국가로부터 17가지 아젠다에 참여해 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페어 트레이드, 공정무역이라는 것입니다. 이 공정무역이라 하면 말 그대로 교역에 참가하는 많은 국가들이 교역을 통해서 뭔가 부가가치가 생기게 될 텐데요. 그 부가가치를 특정 국가가 독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역에 참가한 많은 국가가 골고루 그 부가가치를 분배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페어 트레이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요즘 페어 트레이드로 대표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작목을 하나를 꼽으라면 커피입니다.
커피는 저개발 국가의 커피 농장에서 재배가 되죠. 그런데 그 커피 농장에서 재배되는 커피는요, 1kg당 진짜 원가를 따지면 몇 불 되지도 않는 수준으로 굉장히 저가입니다. 1불도 안 되는 곳도 많아요. 그런데 정작 우리가 세계적인 커피 체인에서 우리가 아메리카노 한 잔을 들이킬 때 들어가는 커피 하나는 정말 적지 않은 가격에, 비싼 가격에 판매가 되고 있죠. 그러면 이것은 커피를 재배하는 과정에서 참여하고 있는 수많은 교역, 그 교역에서의 부가가치가 글로벌 특정 대기업에 너무 쏠리는 것은 아니냐. 바로 이런 문제의식 아래 공정한 무역을 통해서 선진국과 개도국이 골고루 발달할 수 있는 기회장을 마련해보자. 라는 것이 유엔에서 공정한 무역, 페어 트레이드를 주장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무역의 발전, 아마 세계적인 여러 역사적 사례 속에서 지금까지 설명을 쭉 해드려 봤는데요. 그러면 이런 무역이 한 나라 또는 인류의 발전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는데 우리나라 발전에는 뭐 커다란 영향 미친 거 없나요? 이렇게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무역의 발전이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한국의 대기업을 만든 것은 바로 정크 무역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자, 정크 무역은 뭐냐 하면요. 우리나라는 1945년 해방과 함께 독립의 기쁨은 누릴 수 있었지만 경제적으로는 오히려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그 당시 많은 생활용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업들은 일본인 기업들이었습니다. 일본인들이 우리 조선인들에겐 물건을 제조할 수 있는 결정적인 노하우나 기술은 전달해주지 않고요. 그것은 자신들의 어떤 고유의 영역으로만 간직하면서 우리는 그 밑에서 뭐 허드렛 일을 하는 형태로 일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놨었는데요. 자, 그런데 갑자기 한순간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기 시작하면서 일본인들이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단촐한 짐만 들고 얼른 일본으로 도망가는 그런 상황이 연출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생활하는 데 쓰였던 많은 생필품들이 일순간 공급이 원활해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야말로 국내 산업 시스템이 일순간 마비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생필품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게 됐고요. 민생 경제는 그야말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일제시대에 공장을 가동하기 위해 필요한 중요 보직은 조선인들을 기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인들이 없는 상황에서 남은 유휴 공장을 누가 가동하려고 해도 가동하기가 어려웠어요. 당시 통계가 어떻게 돼 있냐면요. 제조업 자본의 90% 이상은 일본 자본이었으며 제조업 분야 전문 기술자 역시 80% 이상이 일본인이었다라는 기록들이 많이 남겨져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한 가지 더 뼈아픈 일이 있었는데요. 바로 우리는 해방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남과 북이 분단이 돼버리는 또 한 가지의 상황이 연출됩니다. 왜냐하면요. 당시 남한은 농업 중심지였고 북한이 공업 중심지로 산업 구조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단이 되고 났더니 남과 북이 교역이 예전만 못지 않았겠죠. 즉 교역이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으니 남한에서 필요한 여러 공산품들은 북한에서 원래 조달받아 왔는데 북한에서 공급을 해주지 않으니 남한의 생필품 품귀 현상은 더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국의 이러한 상황에 주목하고 있었던 상인들이 있습니다. 바로 칭다오라든가 다련 등지에 있는 중국 연해 지역의 많은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상인들이었는데요. 그들 상인들은 상대적으로 공산품을 원활히 조달하고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는 노하우와 인프라를 가지고 있었는데 바로 저 서해에 넘어서 한국에 이 공산품을 가져다가만 주면 야, 정말 몇 배씩 비싸게 팔릴 수 있대라는 사실에 주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중국 연해 지방의 많은 도시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상인들은 어떻게 선택했느냐? 바로 배에다가 자신의 여러 공산품들을 싣고 서해를 건너서 우리 인천항에 바로 그 생필품을 공급해주는 선단을 꾸리게 됐는데요. 그런데 그 선단을
뭐라고 부르냐면 정크 무역을 하는 선단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럼 왜 정크 무역 선단이라고 불렀느냐? 그 이유는요. 당시 중국인들이 교역에 사용하기 시작한 배라는 게요. 지금의 어떤 무역선에 해당되는 동력으로 가동돼서 크게 움직이는 그런 선단들이 아니라 노를 저어가지고 서해를 건너온 그런 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보기에는 저게 무슨 배냐? 저거는 쓰레기다, 정크다라는 의미로 진짜 무역에서 도저히 사용할 수 없다라고 우리가 상상하기도 어려운 그런 배를 무역에 사용하기 위해서 노를 저어서 서해를 건너오는 그런 모습을 보고 정크선, 즉 쓰레기선을 이용한 무역이다라고 해서 정크 무역이다라고 부른 것이죠. 자, 이 정크 무역의 형태를 조금 더 살펴보면요. 이 무동력 선에 물건을 싣고 와서 한국과 교역을 하기 시작한 중국 상인들은요. 인천항에서 한국이 필요한 여러 공산품을 제공해 주기 시작하면서 인천항은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각종 공산품을 수급받을 수 있는 중요 교역로로 성장하게 됩니다. 당시 중국에서 인천으로 물건을 가져다가만 주면 어떻게 됐느냐? 10배 가까운 이득을 확보할 수 있다는 사실이 중국 각지에 알려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의구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해방된 지 얼마 안 된 막 갓 신생국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신생국에서 필요한 물건을 구매할 때 과연 무엇으로 대금을 지급했을까요? 요즘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교역을 할 때 가장 흔히 사용하는 통화는 달러나 유로화와 같은 기축 통화들입니다. 그런데 당시 우리나라가 달러가 많지도 않았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자체 통화라는 것은 중국에서는 그걸 그렇게 가치를 인정해주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그 당시 교역에 사용했던 대표적인 지불 수단은 무엇이었을까요? 놀랍게도 20세기 1940년대에 우리나라가 교역을 하는 방식은 물물교환이었습니다. 당시 중국 상인들은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농산물, 생필품, 공산품을 인천 항구에 내려다 놓고 그것에 대한 대금으로 무엇을 받아갔냐면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조달할 수 있는 오징어, 새우, 미역 등과 같은 해산물과 일부 광물 자원을 대금으로 받아가지고 생필품을 내려놓은 그 빈 배에다가 오징어, 새우, 미역, 광석 자원을 싣고 중국으로 돌아가는 방식으로 무역을 수행했습니다. 저도 여러 역사적 문헌을 바탕으로 연구하고 공부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에서는 20세기에도 이렇게 물물 교환을 통해서 교역과 거래를 했다라는 자료를 한번 살펴보고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당시 한국에는 이렇게 적지 않은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교육의 기회가 있다라는 사실이 저 밑에 있는 마카오, 홍콩 상인들까지 알려지게 되면서요, 1947년 3월에는 처음으로 인천항에 마카오 무역선 페어리드호가 이 배는 2,000톤급으로 굉장히 큰 선박인데요. 그동안 무동력선으로 교역만 했던 우리 인천 항구에 2,000톤급 배가 선적하게 되면서 그 당시 인천항이 얼마나 큰 돈이 거래됐던 아니면 큰 돈을 벌 수 있었던 교역 항구였는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홍콩에서는요, 생고무, 제지, 생필품을 비롯한 다양한 자파를 국내로 수출했고요. 그 대금은 중석, 아연과 같은 지하자원, 그리고 오징어, 새우, 해삼과 같은 해산물로 대금을 받아간 기록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아까 이 정크무역은 우리나라 대기업의 효시가 됐다라는 말씀 드렸었죠. 자, 그럼 그건 어떻게 된 걸까요? 다시 인천 그 당시 상인들의 모습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인천을 근거로 당시 활동했던 상인들은요, 다시 중국 상인으로부터 그 물건을 사다가 한국의 내륙 지방에 그 물건을 전달해주면 다시 인천항에서 또다시 10배 이상의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굉장히 논하는 비즈니스를 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전이나 충주나 저 강원도라든가 내륙 지역 같은 경우는요, 더더욱 인천에서 멀기 때문에 물자가 귀합니다.
합니다. 따라서 인천에서 중국 상인들로부터 물건을 산 다음에 내륙 지방에다 갖다 팔면 또다시 10배 이상의 큰 이익을 거둘 수 있었는데요. 이때 인천 지역을 바탕으로 해서 크게 번성하기 시작한 여러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회사가 한진상사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한진상사의 설립자는요, 미군 부대 트럭을 주워다가 사다가 그 트럭을 바탕으로 인천항에서 샀던 물건을 저 내륙 지방까지 배송해 주거나 직접 갖다 팔면서 엄청난 수익을 거두게 됐는데요. 바로 이 한진상사가 지금의 한진그룹의 모태, 대한항공의 모태가 됐던 회사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구 지역에서 큰 돈을 벌었던 이병철 회장 역시도 지금 인천 항구로 가면 또다시 적지 않은 기회 요인이 있대라는 소식을 듣고요. 당시 대구의 사업을 청산하고 바로 수도권으로 올라오게 됐던 가장 큰 계기가 바로 인천항을 바탕으로 한 비즈니스에 참여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지금은 삼성그룹의 대표적인 계열사에 해당되는 삼성물산을 설립해서 그래서 인천항에서 수급받았던 많은 물품들을 자신의 고향인 대구 지역이라든가 많은 내륙 지역에 전달하면서 그것으로 물류 유통업을 수행하면서 또다시 지금의 삼성그룹을 만드는 중요한 시드머니를 만들어 왔던 것입니다. 지금 한국을 대표하는 많은 회사들이요, 인천항 근처를 거점으로 해서 성장을 해왔던 것은 바로 당시에 정크무역이 이들이 큰 돈을 버는 중요한 기회가 되었다라는 걸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요, 그 무역이 더욱더 활발하게 전개됐는데요. 그 1등 공신은 단연코 컨테이너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항구 도시에서요, 많은 상인들이나 선원들이 한 달씩 정박해 가는 게 통상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무역 물품들이 규격이 통일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배에 올리고 다시 실어 나르고 하는데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시간을 소요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직접 하는 사람들은 기계가 아니라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무역항 근처에는요, 지금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더욱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런 교역의 메카였었는데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항구에 정박할 때마다 한 달 가까운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전 세계 교역이 발달하는데 커다란 장애 요인이다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목격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바로 무역의 이런 병목 현상을 막기 위한 대표적인 방법으로 컨테이너 박스에다가 교역 물품을 다 넣고 저 상자만 나르는 것을 우리가 활용한다면 훨씬 더 우리가 많은 성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갖게 됐고요. 그래서 요즘은 전 세계 교역의 가장 표준 규격은 컨테이너 박스를 바탕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컨테이너 선이 5,000톤급이 아니라 그 이상 되는 엄청난 컨테이너 선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고요. 그 과정에서 오히려 과거에 구축됐던 운하였던 수에즈 운하가 좁아져 가지고 이렇게 배가 좌초되는 일까지도 우리가 목격하는 수준이 왔을 만큼 이렇게 컨테이너 교역량은 나날이 급증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게 많은 그 무역의 양은 점점 더 늘어나는 과정에서 최근 전 세계 교역 현장, 무역의 현장은 과거와는 좀 다른 모습으로 전개되는 듯합니다. 바로 보호무역주의가 다시 대두될 것으로 진단하거나 우려하는 많은 학자들이 많은데요. 특히 보호무역주의 그러면 관세라든가 통상 장벽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가 간의 교역의 흐름을 좀 억제하거나 저지하는 그런 일들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사실 보호무역의 수단이라는 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은밀하고 교묘하면서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지막 코너로는요, 보호무역주의의 역사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보호무역의 역사를 꼽을 때요, 제가 자주 드는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프랑스입니다. 자, 프랑스를 보호무역의 역사 중에 하나로 대표적으로 꼽는 이유는요, 바로 프랑스가 자국의 산업을 지키기 위해서 사용했던 방식 때문인데요. 19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 전 세계 가전 시장은 일본이 제패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런 일본이요, 바로 전 세계 가전 시장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프랑스 국내에 많은 가전 회사들이 좌초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당시 프랑스 정부는요, 프랑스 자체의 가전 회사들의 경쟁력을 어떻게든 지켜내기 위해서 일본 가전 제품이 프랑스 국내로 수입되는 것을 어떻게든 차단을 했어야만 했는데요. 그때 프랑스 정부가 선택했던 방식이 바로 보호무역주의입니다. 프랑스는 그 당시 어떻게 했냐면요, 일본의 가전 제품이 입항할 수 있는 항구를 프랑스 전체 항구에서 한 항구로만 지정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느냐, 그 한 항구에 파견한 세관 공무원을 딱 한 명만 발령을 내버려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겼겠습니까? 일본의 가전 제품이 그 프랑스 항구에 정박을 했는데 그 항구에서 뭔가 통관 절차를 거쳐서 프랑스 내륙으로 들어가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통상적으로 당시 기록을 봤더니 6개월에서 8개월 가까이 지연됐다라고 하더라고요. 배는 진짜 그 항구에 물건을 다 선적해서 갖다 놨는데 세관 공무원이 한 명밖에 없어서 그 공무원의 통관 절차를 거쳐서 내륙으로 들어가는데 무려 반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다 보니까 어찌 보면 신제품인 것이 하루아침에 신제품이 아닌 상태로 내륙으로 들어가는 상황으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보호무역주의라는 것은요, 관세를 부과한다든가 반덤핑, 제재를 가한다든가 이런 우리가 눈에 보이는 수단뿐만 아니라 이렇게 보이지 않는 세관 공무원의 발령이라든가 입항할 수 있는 항구에 대한 규제, 이런 것들로 전개되는 경우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당시 물론 일본 정부는요, 국제무역기구에 프랑스가 우리의 교역을 억제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클레임을 걸었고요. 하지만 프랑스 정부의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공무원을 어디에 몇 명 발령 낼지는 우리의 주권에 해당되는 것이다. 일본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에 어떤 논조를 통해서 이거는 통상과 관련 없는 우리나라의 주권과 관련된 일이다라고 답변했던 내용들이 많이 남겨져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스라엘이요, 보호무역을 하기 위해서 도입했던 방안 하나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화면에서 그 힌트가 있는데요. 자, 화면에 보이는 게 뭡니까? 콘센트죠. 이스라엘은요, 자국의 제조 거점을 지켜내기 위해서 사용했던 방법이 저 콘센트입니다. 좀 설명을 드리면요, 사실 콘센트는요, 전 세계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다 보면 나라마다 참 콘센트 모양이 다르구나 하는 생각 많이 가져보셨을 겁니다. 우리 어렸을 때 사용했던 110V를 비롯해서 뭐 세 가지, 우리 흔히 말하는 돼지코 모양이라고 불리우는 형태도 있고요. 그 다음에 네모난 또 다른 형태의 사각형 모양의 플러그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전 세계에서 가장 특이한 콘센트 사용하는 나라를 하나 꼽으라면 이스라엘의 콘센트를 꼽을 수 있어요. 이스라엘의 콘센트는요, 전 세계 그 어느 나라도 사용하지 않는 이스라엘만 사용하는 형태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왜 이렇게 독특한 콘센트를 사용하고 있을까요? 바로 자국의 제조 거점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인구가 워낙 소규모 국가이다 보니까 견실한 제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내수 시장이 아예 부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있는 어떤 스타트업 기업들이 어떤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냈는데 이걸 가지고 먼저 내수 시장에서 테스트베드 삼아서 한번 사용을 해보고 여러 시판을 해본 다음에 이게 괜찮다 싶으면 바로 실리콘밸리나 베를린이나 런던에 가서 국제 자금을 통해서 창업해서 전 세계에 이 제품을 출시하는 게 통상적인 이스라엘 스타트업의 맥락인데요. 자, 그런데 내수 시장에서나마 그래도 스타트업들이 자신들의 제품을 가지고 한번 시연을 해볼 수 있는 기회의 장으로 고스란히 남기려면 외국 기업들이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활동하는 것을 최대한 막아야겠죠. 그 막는 수단 중에 하나로 저 이스라엘만 사용하는 저 독특한 콘센트 모양을 선택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LG라든가 삼성이 이스라엘에 자사의 제품을 출시해서 거기다 판매를 하려고 했는데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할 물건을 만들어서 납품하려고 했더니만 이스라엘에서 물건을 팔려면 콘센트를 독특한 형태로 바꿔가지고 그걸 제품에다 다시 끼워서만 팔아야 된다. 아마 많은 글로벌 플레이어들이 그러한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된다라고 했었을 때 많은 퀘스천 마크가 들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큰 내수 시장을 가지고 있는 중국과 같은 시장이라면 기꺼이 콘센트가 아니라 다른 모든 것들도 바꿔서라도 아마 그 시장에 꼭 진출을 해야 될 거예요. 하지만 내수 시장이 얼마 되지도 않는 이스라엘에 그렇게 콘센트까지 새로 주조해서 만들어가지고 제품에 부착해서 판다? 상당히 고민이 될 수밖에 없겠죠. 바로 이런 과정에서 이스라엘 국가에서는요, 바로 외국 기업들이 우리 자국 시장에 관심도, 매력도를 떨어뜨리고 이스라엘 내부의 스타트업들이 이스라엘을 기반으로 여러 가지 시범 테스트베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저렇게 콘센트의 모양을 아직까지도 독특한 형태로 유지해 오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게 이스라엘이 남다른 콘센트 모양으로 보호무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보호무역의 역사 중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례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생수시장입니다. 원래 우리나라는요, 마시는 생수를 돈을 주고 사고 파는 것이 불법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아니 마시는 물까지도 돈을 주고 사 먹는다는 것은 이거는 사회적 위화감을 일으킬 일이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몇 번 생수 시장이 열릴 뻔했었는데 그것을 법으로 금지시켰던 게 우리나라 예전의 역사였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1988년 서울 올림픽이 개최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우리나라 많은 관료들은 이렇게 서울 올림픽을 계기로 외국인 관광객들이 대거 한국에 밀려 들어올 텐데 이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뭔가 우리가 물건을 팔아서 또다시 외화를 좀 벌어보자라는 생각을 갖게 했습니다. 자, 그 당시 외국인들에게 추가적으로 우리가 판매할 수 있는 물건이 뭘까 고심하던 찰나에 해외 유학을 다녀왔던 많은 석학들이나 관료분들께서 아니 외국에서는 마시는 물도 돈을 주고 사서 먹는 게 일반적인데 우리 한국도 이번에 그렇게 법을 바꿔보면 어떻겠느냐라는 아이디어를 제안합니다. 그래서 88 서울 올림픽을 계기로 바로 생수, 즉 마시는 물을 돈을 주고 사고 팔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그 제도가 드디어 입법 예고가 됐는데요. 바로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저렇게 생수 시장에 이제 진출할 많은 중견 기업들이 누가 있을지 사전에 간담회 미팅을 하면서 많은 의견 조율을 해봤는데요.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 많은 생수 시장에 관심을 두고 있었던 기업들의 어떤 요구가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 요구 내용은요, 저 생수를 만들어서 파는 것도 적지 않은 노하우와 인프라가 구축되는데 이렇게 우리나라의 생수 시장을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두 발 벌려서 오픈해버리면 글로벌 생수 브랜드들이 우리나라 시장을 잠식할 수가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우리나라 생수 시장을 기반으로 적지 않니 성공할 수 있도록 외국 기업들이 국내에 들어오는 것을 막아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당시 여러 정책 입안자들은 어떻게 하면 외국 기업이 국내에 들어오는 것을 막고 우리 기업들이 여기에서 계속 생수 시장에서 적지 않은 성과를 낼 수 있는 형태로 시장을 만들어줄 수 있을까를 고민했었는데요. 그때 통상적으로 그러면 관세를 부과하거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외국 그 생수 들어오는 거는 통관 절차에서 막으면 되지 않나요? 아마 88 올림픽이 없었다면 그렇게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올림픽을 앞두고 외국 물건은 막고 자국 물건만 외국인들에게 판매하기 시작했다. 이게 외신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보도되면 우리나라도 적지 않은 망신을 당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보호무역을 진행할 때 수행했던 방식인 관세 부과하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우리가 선택했던 전략 전술은 유통기한을 가지고 보호무역을
구축하는 거였습니다. 지금도 국제사회에서 이 세 가지 물품은 통상적으로 유통기한을 굉장히 관대하게 부여하는 게 통상적입니다. 바로 소금하고요, 설탕하고요, 그 다음이 생수입니다. 소금은 원래 광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먹는 것으로 일부 유통돼서 보급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소금은 썩거나 부패하지 않습니다. 설탕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소금과 설탕은 상당히 유통기한을 넉넉하게 두면서 충분히 소진될 수 있도록 여유롭게 두는 게 통상적이고요. 마시는 물도 밀봉만 제대로 된다면 그렇게 부패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유통기한을 통상적으로 굉장히 넉넉하게 둡니다. 그런데 88 올림픽 즈음에 우리가 생수 시장을 이렇게 오픈하기 시작하면서 그 당시 우리나라가 법적으로 허용한 생수 유통기한의 맥시멈은 6개월로 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만 다국적 생수 회사들 입장에서는 한국 시장에 진출하기가 참 애매모호해졌죠. 본인들이 생수 뒤에 라벨로 붙어져 있는 2년, 3년 뭐 이런 유통기한을 다 뜯어내고 6개월짜리로 다시 바꿔서 붙이기도 애매하고, 만약에 한국에 배에 선적해서 물을 보냈는데 6개월 안에 소진이 안 되면 그걸 다시 싣고 오거나 폐기 처분해야 되니 이게 수지타산이 잘 안 맞는 비즈니스가 돼버린 것이죠. 바로 유통기한을 이렇게 단기적으로 막아버리면서 우리나라 생수 시장이 조금 더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식품 안전이라는 미명 아래 당분간 유통기한을 우리나라는 6개월로 합니다라는 그 명분 속에서 바로 생수 시장을 그렇게 구축했고요. 바로 그 때문에 지금도 외국 생수 시장이 우리나라에서 큰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지 못하면서 우리나라 생수의 대표 주자는 우리나라 기업들이게 된 이유가 바로 우리나라도 보호무역주의를 적절하게 보이지 않은 형태로 활용했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마 코로나19 이후 많은 나라에서요, 자국의 내수 기업들을 활성화시키고 내수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또다시 보호무역주의를 선택하려는 국가들이 점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무역의 역사와 보호무역주의라든가 이런 무역의 여러 가지 실질적인 생리를 꼭 알아야만 할 이유, 바로 코로나19 이후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기초 상식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인류의 역사 무역으로 살펴보면서요, 무역은 우리를 앞으로는 또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을까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힌트를 얻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또 다른 기회에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